결코 잊지 말아야 할 역사가 있습니다. 나라를 팔아먹은 친일 매국노의 반민족 행위, 찢기고 밟히고 쓰러지고 창살 없는 감옥을 견뎌왔던 우리의 아픈 역사. 하지만 고통스러워도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는 빼앗기지 않기 위해 기록해야 합니다. 민족문제연구소가 식민지 역사박물관을 만듭니다. 반성의 역사관, 진실의 역사관, 식민지 역사박물관 건립에 시민 여러분의 힘을 보태주십시오. 네, 민족문제연구소의 역사 전문 팟캐스트입니다. 역전다방, 역사를 전하는 수다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두 분 인사 좀 해주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박은입니다. 네, 조작가 조한성입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네. 자, 역전다방 한국의 레지스탕스 최후의 결전이라는 주제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시간인데요. 자, 이제 뭐 해방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게 네. 지난 시간에 우리 여운형 선생 얘기하면서도 피부로 팍팍 느껴지지 않았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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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그 당시에 있었던 다른 독립운동 세력들, 그렇죠. 여운형 선생 말고 그 세력들 그리고 또 그 중심 인물들은 어떤 활동들을 하고 있었는지 요걸 좀 짚어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해방 전야의 독립운동가들이라는 네. 제목으로 나머지 분들을 싹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그럼 어떤 세력부터 좀 살펴볼까요? 박헌영부터 할까요? 아, 그럼 공산주의 그룹이겠네요. 네. 네. 박헌영과 공산주의자들. 1997년까지 우리 방 팀장님이 이제 야채 이카로 활동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놈의 야채. 네. DJ 정부 이제 수립되면서 이제 제도권을 들어오신 거잖아요. 와, 이렇게 얘기하면 진짜 믿겠다 듣는 그러니까 너무 반복해가지고 네? 네. 다행히 이렇게 계속 듣는 분들은 안 계시겠지만 네. 너무 주입식이야. 뭐 하나 물리면 계속 반복해. 네.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은 네, 박헌영 그룹에 관해서는 우리 방 팀장님이 굉장히 정통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박헌영은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이때? 우리 이제 박헌영 거봐요, 우리라 그러잖아요. 일단 우리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네. 우리 지난 시간에 몽양 선생 얘기할 때 한 번도 안 그랬잖아요. 그렇죠. 뭐 우리 여운형 선생님 뭐 이런 얘기 한 번도 안 했는데. 확실하네요. 그러니까요. 예, 얘기해 주시죠. 우리 박헌영 동지는 이제 네. 이때 6차 대회 이후니까 코민텔은 6차 대회 이후니까 그때 지속적으로 이제 농민하고 노동자 속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얘기가 됐었으니까 분화로드. 네, 네. 분화로드 아닙니까? 그건 그게? 농촌 그건 운동이고요. 인민 속으로란 뜻이잖아요. 분화로드.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건 우익 쪽에서 한 거라서. 네. 네. 괜히 아는 척했네요. 네. 주입식에 따르면 이제 시물의 상록수. 그렇죠. 그거는 분화로드다. 네. 이게 학력고사 세대 때 많이 나왔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박헌영과 공산주의자들은 이제 노동자, 농민 속으로 들어가서 이제 조직 활동을 펼치게 되죠. 네. 네, 네. 그리고 조선공산당 재건운동도 계속해서 하는 거고요. 네, 네. 네. 그러다가 이제 1937년에 중일전쟁 발발이 된 다음에 이제 일제가 막 그 조선 공산주의자들에 대해서 굉장히 그 뭐 탄압도 계속 거듭하고 그러니까 네. 이제 운동 포기자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렇죠. 네, 운동 포기자들이 탄압이 생기고. 너무 심하니까. 네, 네, 네. 네. 그리고 이제 붙잡혔던 분들 중에서는 전향서 쓰고 전향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냥 썼겠습니까? 엄청난 고문 당한 다음에 전향서를 썼겠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쓰는 순간 이제 이분들은 혁명에 대열해서 이탈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리고 배신자로 막 낙인 찍히고 그랬을까요? 그렇죠. 그렇겠죠. 아, 그래도 네. 그렇게 가혹한 고문을 당해서 그런 건데 하긴 엄혹한 시기니까. 네, 그런데 공산주의의 그 운동 특성상 네. 한 번 배신이 된다고 하면 그걸 복구하기는 굉장히 쉽지 않아요. 예. 이 당시에 박헌영은 어땠습니까? 박헌영 선생은 1933년 네. 상해에서 세 번째로 체포가 됐어요. 예. 그래서 6년형을 받았는데 국내로 이제 이송돼가지고 6년형을 받았고 6년 동안 한 번도 뭐냐면 감형 못 받고 만기 출소, 출소를 하게 됐죠. 1939년에 네. 6년 꽉 채워서. 네, 꽉 채워서 나왔는데 이분이 또 나오자마자 또 조직 활동을 또 해가지고 경성 콩그룹이라고 굉장히 유명했던 경성 콩그룹. 식민지 시대 마지막 공산주의 비밀결사라고 네.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컸던 비밀결사입니다. 경성
콤그룹. 그러니까 네. 코뮤니스트 네, 그거의 약자겠죠. 네, 네. 자꾸 경성 콩그룹이라 그러셔갖고 두유 만드는 데인가 콩나물 회사인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꼼그룹. 네, 꼼그룹. 발음이 어렵습니다. 근데 꼼기류? 네. 꼼그룹. 예, 경성 꼼그룹 사건. 네. 콩그룹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아요. 네. 왜냐하면 네. 이거를 콤그룹이라고 쓰는 분도 있고 네. 콩그룹이라고 쓰는 분들도 있어요. 콩은 왜 나오는 거죠 거기에? 왜냐면 어차피 이게 외국어니까요. 네. 네, 쓰는 분에 따라서. 아 그렇군요. 네. 네. 해방전 공산주의자들의 마지막 조직 사건이라 그랬잖아요. 네. 이 경성 꼼 그룹이 네, 어떤 그룹인지 우리 한번 좀 대략적으로 한번 좀 살펴보죠. 네. 네. 이게 이제 1939년도에 결성이 돼가지고 41년까지 유지가 됐던 그룹인데 1930년대에 굉장히 유명했던 그 공산주의 그룹이 있어요. 이재유 그룹이라고. 이재유라고 하는 아주 걸출한 공산주의자가 중심이 돼가지고 예. 노동자들을 조직하고 엄청나게 잘 도망댕겼고 그랬던 그룹이 있는데 이 그룹이 이제 건거를 당하게 됐는데 그 건거를 피했던 분들이 몇 명 있어요. 이관술, 김삼룡 다 조금 공산주의에 관심이 있다고 유명한 하면 사람들이죠. 네, 예. 경성 한 트로이카. 번씩은 들어본 사람들. 경성 트로이카로 불렸던 사람들. 이재유와 그렇죠. 네. 네. 김삼룡. 맞습니다. 네. 네. 그런데 이제 이 잡히지 않았던 이 두 분이 그 박헌영을 지도자로 추대를 해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새롭게 만들었던 단체가 콤그룹, 경성 콤그룹이 되겠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얘기했던 몽양 선생의 행로와 좀 비슷하네요. 몽양 선생도 나오자마자 언론사 사장이 된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박헌영도 나오자마자 어찌됐건 그룹의 지도자가 된 거고.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뭐 세력은 달랐지만 어찌됐건 계속 그쪽으로 이렇게 독립을 위한 활동들을 했다. 그렇죠. 이렇게 볼 수가 있네요. 네. 예. 그런데 이제 안타깝게도 두 번에 걸쳐서 또 조직 사건이 벌어져요. 네. 그래서 엄청나게 건거를 당했고, 그래서 결국에는 경성 콩그룹은 괴멸을 당하는데 짧은 시기에 존재하긴 했지만 이 사건이 로 인해 가지고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대규모로 이렇게 이루어졌던 조직이었고, 그다음에 이 조직이 나중에 해방 후에 이 그룹을 중심으로 해서 또 재건 조선공산당이 만들어지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체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 경성 콩그룹이 남로당의 어떤 근간이 되는 그런 조직이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경성 콤그룹 때문에 박헌영의 명성도 해방 후까지 계속 이어질 수 있는 거고요. 그렇죠. 네. 네. 박헌영이란 인물도 정말 대단하네요. 그렇죠. 그렇죠? 평생을 독립운동을 했으니까요. 그리고 평생을 공산주의자로 살면서 그렇죠. 평생을 거의 이렇게 도망가고 은닉하고 뭔가 이제 또 조직하고 네. 이러면서 사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혁명가로. 그리고 예. 세 번 구속되고 예. 체포되고. 엄청난 고문을 당하고. 그렇죠. 예. 일제 추적을 이제 피해서 이분이 이제 뭐 이렇게 잠적하고 이럴 때 행상 또는 노동자, 점쟁이 뭐 이런 아주 다양한 직업을 점쟁이. 뭐 이 정도까지 하면서 은신해가지고 점쟁이 좋네요. 점쟁이. 사실 점쟁이가 공산주의자다. 이거는 연결이 잘 안 되잖아요. 아니 그렇습니까? 그렇죠. 네. 그걸 노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그래도 이렇게 뭐 주역이라든지 이런 것도 꽤 좀 읽고 관상학 이런 것도 좀 알지 않았을까요? 근데 점쟁이하고 그런 건 좀 달라요. 점쟁이하고 명리학자하고는 다른 거죠. 그러니까 주역 이런 건 이제 명리학을 공부해서 나름의 과학인 거고 점쟁이는 내가 이제 신기가 있어서. 점쟁이가? 점쟁이는 내가 딱 신기가 있어서 그걸로 점을 보는 거죠. 이게 약간 영역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주역, 사주, 명리학 이거는 학문의 영역인 거고. 아니 이제 그런 사람들을 점쟁이는 부채도사처럼 자 우리 조선공산당이 재건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된다 안 된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거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점쟁이. 예. 내가 잘 몰랐네 점쟁이. 이거 좀 다릅니다. 예. 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 직업으로 위장하면서 은신하면서 활동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해방 그래서, 직전에는 뭐 벽돌 공장 인부로 가장하고 지냈다.
이런 얘기도 네네. 있더라고요. 그렇군요. 이관수, 김삼룡은 다 붙잡혔었거든요. 네. 그런데 박헌영은 끝까지 잡히지 않았고, 그다음에 끝까지 이제 광주에서 이제 숨어 지냈다고 하는 거죠. 네. 공산주의 그룹이 박헌영 그룹만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다른 그룹들은 어땠습니까? 다른 그룹들은 굉장히 조그만 소규모 그룹들로 이루어져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경성콩그룹처럼 그렇게 크게 조직을 만들 수 없었던 거죠. 경성콩그룹 이후에는 거의 이제 조직이 뭐 2명, 3명 이런 식으로 소규모로 이루어져 가지고 한 뭐 10명 내외로 네. 그렇게 조직을 해 가지고 소규모로 활동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합법적인 활동은 전혀 불가능했고. 아, 그렇죠. 네. 네. 그다음에 대중을 뭐 지도한다 뭐 이런 것도 거의 불가능했고요. 그러니까 네. 예전에 공산주의 활동을 했던 사람들이 아름아름 잡히지 않은 사람들 이렇게 연락해가지고 해갖고 이렇게 조직하고 이렇게 했던 건데 한 유명한 그룹들이 한 4개 정도가 지금 이름이 남아 있어요. 네. 활동했던 그 중에서 이제 하나가 공산주의자 협의회라고 하는 그룹이 있었는데 서중석, 이정윤, 김밀수, 김태준 이런 분들이 활동을 했다 그러고요. 네. 이 현상이랑 연결이 돼 있던. 아, 이 이현상이 그 남부군의 그 이현상입니까? 그렇죠. 오. 네. 그리고 이제 박헌영 선생이 안 잡혔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박헌영하고도 계속 연락하려고 노력했던 그룹이라고 이제 알려져 있고요. 공산주의자 협의회. 네, 용산철도국의 조직을 갖고 있었대요. 그래서 용산철도국, 그다음 경인 지역 노동자들하고 연결이 돼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자유와 독립그룹이라고 하는 그룹이 있었는데 자유와 독립그룹은 명칭만 봐서는 공산주의자 그룹인지 모르겠는데요. 네, 좀 아주 멋지게 지었죠. 네. 여기에 이제 이승엽. 아, 홈런이에요. 뭐래냐? 이승엽. 이상하게 동명이인입니다. 이쪽에 계신 분들이 이름이 현대적이네, 되게. 우리 요즘 사람들 이름하고 다. 예. 남로당의 실질적인 2인자라고 불렸던 이승엽입니다. 그래서 이승엽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한경북도 청진에 있는 일본 제철이라고 하는 그 공장에 이제 조직선을 갖고 있었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스탈린단이라는 그런 그룹도 있었다 그래요. 네. 너무 이건 이제 대놓고다, 이름이. 이영, 정백 이런 분들인데 이 스탈린다는 노선이 스탈린 추종 세력인가요? 그런 모르겠네요. 아, 이름만 봐서는 스탈린을 존경했겠죠. 그러니까요. 네. 야, 이름 자체가 네. 이영은 서울파 공산당의 지도자이거든요. 그래서 그쪽 이영, 정백은 그런 분이었다는 거고요. 평남, 황해, 강원 등의 이런 각도에 그런 개별 조직을 갖고 있었던 그런 그룹이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스탈린다는 이 지도자급 이름이 다 멋지네요. 이영, 정백. 정백 이분은요. 건국준비위원회 만들어졌을 때 그 송진우를 만나러 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건국 동맹에서 그 여운형이 그 송진우하고 마지막 해방 직전에 송진우하고 협상을 해가지고 합작하자고. 네, 그래갖고 건국준비위원회로 들어오라고 협상을 할 적에 그때 대표로 간 사람이 정백. 네. 송진우가 엄청 싫어했을 것 같은데요? 싫어했죠. 왜 정백을 보냈을지 저도 좀 스탈린단에서 활동을 했는데 송진우는 반공주의자 아니었습니까? 맞습니다. 민족주의자. 그러니까 되게 싫어했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또 어떤 그룹이 있었어요? 그다음에 이제 화요회 그룹이라고 이름부터 벌써 화요파? 있죠. 네, 화요파랑 연결됐던. 보시면은 조동호, 정재달 이런 분들은 화요파에서 굉장히 뭐냐면 중심 인물이었거든요. 이런 분들 최원택, 홍남표, 그다음에 이승엽이 여기 또 나와요. 그러네요. 이승엽. 자유와 독립그룹 그 두 개의 그룹에서 같이 활동을 했던 거예요. 네네네. 이제 연결되다 보니까 화요회 그룹이 이제 자유와 독립그룹과 또 연결이 되고 뭐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인천, 황해, 경북 등의 지방 조직을 갖고 있었던 조직이 있었다.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이제 이들 중에 일부가 나중에 조선 건국 동맹이랑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여운형 세력과 연결이 된다. 네. 그래서 이제 정백도 그렇게 활동을 했던 거고요. 네, 그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김태준이라고 하는 분, 아까 얘기했던 그 제일 첫 번째 얘기했던 공산주의자 협의회. 네, 거기에서 활동했던 김태준이라고 하는 그 문학가예요. 문학가. 그렇죠. 문학 이론 중심으로 했던 분인데 이분이 회고록을 남겼는데요. 그 회고록에 그 건국 동맹에 어떻게 연결이 됐는지 그거를 회고한 기록이 남아 있어요. 공부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런 회고록 써준 분들이 굉장히 고맙겠어요. 좋죠. 완전 좋죠.
네. 예. 그런데 이제 이분 김태준의 연안행위라고 하는 그런 이분이 이제 나중에 그 해방 직전에 예. 연안으로 중국 연안 예난이라고 하는 예. 그 지역으로 이제 떠나서 그러니까 조선을 탈출해 갖고 그 연안에 있던 조선 독립동맹 쪽으로 들어가 가지고 활동을 했는데 예. 그 연안으로 가는 데까지의 그런 그 기행을 예. 뭐냐면 쓴 기록이거든요. 기행문. 아, 네. 그 김태준의 회고록 제목이 연안행입니까? 네네. 아, 거기에 이제 뭐 많은 그 당시의 상황이라든가 네. 뭐 실명으로 나오면서 네. 그런 지금 공부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자료가 됐겠네요. 네. 그런데 이제 하필이면은 그 건국 동맹을 얘기할 때는 다 약자를 쓰셨어요. 야구 지금 누가 누군지 잘 몰라요. 아. 한번 읽어 보실까요? 나중에 후대 공부하는 사람들 헷갈리라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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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준의 연안행에 이런 구절이 있네요. K동 여선생은 현준혁, 최, EK, ET, 김T 등을 찾고 조선해방연맹 가로 열고 조선민족해방연맹 가로 닫고 이거나 조선인민위원회를 만들자고 제의한 일이 있다. 여선생 집에 출입하는 그룹 전, 최, 구, 이, 조, 제시의 소조직이 있었다. 나는 최군을 통해서 그 소식을 듣고 있었다. 완전 암호문이죠. 아, 모르겠네요. 누군지. 네, 네. 네. 여 선생만 알겠네. 여선생은 여운형 선생일 네, 테고 네, 네. 현준혁은 실명이 나왔고 네, 현준혁. 북한 지역에 있었던 굉장히 유명한 공산주의자. 왜 이 사람만 실명으로 하고 나머지는 이렇게 약자를 썼을까요? 이 현준혁은 아마도 이때 드러내도 들켜도 뭐 이미 뭐 붙잡혔거나 뭐 그랬을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누가 누군지는 모르는데 여기에 네. 이제 중요한 정보가 나옵니다. 어떤 중요한 정보가 나옵니까? 여 선생이 그러니까 네. 여운형이 네. 그 조선민족해방연맹이라는 걸 만들었다는 거죠. 근데 그게 원문에는 조선해방연맹이라고 써 있어요. 네. 그래서 그 43년에 만들었던 여운형 선생이 만들었던 조선민족해방연맹인 거고요. 예, 거기에서 이제 조선인민위원회를 만들자고 제의를 했다. 자기한테 제의가 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 사람들 현준혁을 비롯한 여러 사람들하고 이제 같이 만들자고 제의를 한 일이 있었고 그때 당시에 여운형 집에 출입하는 그룹들이 있었다. 그다음에 여러 명의 공산주의자들이 있었다. 네. 그 사람들이 소조직을 갖고 있었다라고 하는 정보들이 있는 거죠. 네. 이런 정보들이 아까 얘기했던 뭐 자유와 독립그룹이나 이런 네 개의 그룹이 있었잖아요. 소련 공산주의자 그룹. 그 공산주의자 그룹들과 이렇게 여운형 선생이 연결돼서 활동을 했다는 증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씨만 나왔는데 전씨, 최씨, 구씨, 이씨, 조씨가 나왔지 않았습니까? 네네. 이씨나 최씨는 많으니까 잘 모르겠지만 구씨나 조씨는 누군지 딱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희성이기 때문에. 네, 저는 모르겠네요. 아, 그렇습니까? 네. 최 씨는 최원택 씨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화요파의 최원택. 맞습니까? 조 작가님? 이거는 우리가 그냥 전 잘 추측하는 모르겠습니다. 거지. 네. 어떻게 알게? 어쨌든 이게 이제 지난번에 얘기했던 이제 여운형 선생이 감옥에서 나오자마자 이제 조선민족해방연맹 만들었다 그랬는데 이제 감옥에서 나오자마자 출감하자마자 이런 식의 이제 만남을 가지면서 그러니까 병원에서 이제 건강을 회복한 다음에. 네네네. 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제 중요한 정보는 여운형이 공산주의 세력과의 연대를 꾀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우리가 알 수 있다. 네네. 이 얘기 아닙니까? 네네. 아, 역시. 그래서 이제 조선에 있던 이런 공산주의자들이 그 건국 동맹에 직접 뭐 가입하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떤 동지적 관계 그런 걸 맺어가지고 네. 서로 협조하면서 자기네 조직 활동은 조직 활동대로 하고 그다음에 건국 동맹을 위해서 또 활동도 하고 이렇게 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네. 자, 박헌영을 비롯한 박헌영 그룹 외에 또 다른 공산주의 그룹들도 살펴봤고요. 여기서 또 중요한 단체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네, 완전 중요한 단체가 하나 있죠. 조선 독립동맹. 네. 조선 독립동맹은 어떤 단체입니까? 조선 독립동맹은 1942년도 7월 달에 만들어진 단체인데요. 네. 이게 중국에서 만들어진 단체예요. 화베이라고 하는 화북지방의 연안이라고 흔히 부르는데 이게 중국으로 치면 예난이라고 하는 곳인데 예난 지역의 공산주의자들하고 민족주의자들이 만든 통일전선 조직이에요. 민족통일전선 조직. 이게 조선 독립동맹인데 중국 공산당에서 소속돼서 활동하던 한국인 공산주의자들도 여기에 포함이 돼 있고 그다음에 민족혁명당 소속의 부대였던 조선의용대 있죠. 조선의용대. 여기가 기억하셔야 되는데 민족혁명당 하면 여기 안에 다수가 의열단.
네, 김원봉의 의열단 세력이 들어가 있는 곳이거든요. 근데 그 조선 의용대의 일부가 우리는 후방에 있지 않고 전방에 있겠다. 그러니까 일본하고 싸우는 곳에 직접 가서 싸우겠다라고 해서 일부가 부대가 이제 나눠져 가지고 연안 지역으로 진출을 하거든요. 예. 그 연안 지역에 들어간 그 부대 사람들하고 이렇게 힘을 합쳐서 뭐냐면 조선 독립동맹을 만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아까 김태준의 연안행에서 나와 있었지만 김태준도 이제 연안으로 간 거잖아요. 이걸로. 네네네. 그래서 이제 조선 독립동맹에 들어가나요, 이분도? 네, 예난이라고 하는 곳이 원래 그 중국 공산당이 네. 대장정을 하잖아요. 네, 그렇죠. 대장정. 네. 그러니까 국민당군에 쫓겨가지고 370일 동안의 대장정. 네네네. 17,000km인가 16,000km인가를 걸으면서 이렇게 싸우면서 네. 이렇게 이동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대장정이 끝났던 곳이 바로 연안. 예난이에요. 그래서 그 예난에 그 공산주의 소비에트 그러니까 해방구가 생겨난 거고요. 그 해방구가 유명해지면서 조선의 공산주의자들도 그 안에서 이제 활동을 했던 거고 네. 같이 이제 대장정에 참여했던 사람들도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가 유명해지면서 그 뭐 학병으로 끌려갔던 사람이 탈출해서 예난으로 들어가거나 아니면 김태준처럼 가거나 아니면 김사량이라는 작가가 있어요. 네. 그 김사량이라는 작가처럼 그 명성을 듣고 찾아가가지고 예난으로 들어가는. 그래서 예난에 그런 민족주의자, 공산주의자들이 모여서 이제 세력을 갖게 되고 거기에서 만들어진 단체가 조선 독립동맹이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이 조선 독립동맹의 그러면 이제 주요 지도자들, 네. 뭐 어떤 인물들이 있죠? 주석은 김두봉이라고 하는 네. 유명한 분이 있죠. 그래서 한글 학자였고요. 이 사람은 나중에 이제 북한에 들어가가지고 북한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도 하고. 근데 나중에 뭐 숙청되긴 하지만. 그러니까 이제 이른바 그 연안파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네, 네. 북한에서. 네, 맞아요. 그리고 중국 공산당 팔로군 출신이었던 무정이라는 분이 있어요. 김무정. 그렇죠. 그 다음에 공산주의자 최창익이라고 하는 분. 최창익은 누구의 남편일까요? 최창익. 누구의 남편입니까? 허정수. 네. 아, 그래요? 네. 허정수. 우리 정수기 언니가 3번 결혼하거든요. 네. 우리 그 방 팀장님이 좋아하는 세상 모든 항구에 정박하고 싶고 세상 모든 언어로 얘기하고 싶고 그 누님 아닙니까? 허정수 네, 누님이. 정수기 언니. 네. 허헌의 딸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변호사. 예. 네, 그분도 여기서 이제 주요 지도자로 활약했어요. 최창익. 이 조선 독립동맹이 또 중요한 게 네. 이게 어찌 됐건 당시로서 막강한 군대를 갖고 있었다. 그렇죠. 그래서 중요하죠. 그렇죠. 네. 그게 바로 조선 의용대가 되는 건가요? 조선 의용대의 원래 이제 출발은 조선 의용대 병력이 이제 이동해 갖고 만들어졌으니까 네. 처음에는 뭐 조선 의용대 화북지대 뭐 이런 식으로 불렀는데요. 네. 이게 이제 나중에 이름이 바꿉니다. 그래서 조선 의용군 조선 의용군.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팔로군 장교였던 무정은 네. 무정 이분에 대한 설명도 조금 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팔로군은 중국군 아닌가요? 네, 중국군입니다. 그렇죠. 네. 네. 제8로군이에요. 원래는. 우리 지난번에는 김일성 면로군이었어. 1로군. 일로군이었지. 네. 네. 그런 식으로 1, 2, 3, 그렇죠, 4, 그렇죠. 5, 6, 7, 네. 8에서 방명군 뭐 이런 식인 거예요. 1번, 2번, 3번, 4번 네. 이렇게 붙이는 건데요. 이때 다시 국공합작이 27년에 깨졌었잖아요. 네. 제2차 국공합작이 시작이 돼요. 그러면서 원래 중국 공산당의 부대는 홍군이라고 불렀거든요. 그렇죠. 홍군. 홍군. 근데 이 홍군을 국민혁명군이라고 이름을 바꿔요. 그러니까 이제 국민당과 같이 힘을 합쳐서 이제 합쳤으니까? 일본하고 싸우겠다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국민혁명군 중에서 제8로군이 네.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줄여가지고 그냥 팔로군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팔로군은 중국 공산당이 실질적으로 지휘를 할 수 있는 그런 중국 공산당의 부대입니다. 네. 그런 거고 그다음에 하나가 더 있는데 중국 공산당이 했던 부대가 신사군이라고 있어요. 신사군. 네, 신사군. 이제 네 번째 군 뭐 이런 식인 거예요. 아, 젠틀맨의 신사가 아니라 new 네 번째. new for army. 네. 네. 그래가지고 이제 신사군인데 이 두 개의 부대가 중국 공산당이
가장 대표적인 부대가 되는 겁니다. 그럼 조선 독립동맹의 주요 지도자들 가운데는 팔로군 출신이 많다. 그렇죠.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군요. 네,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중국 공산당 홍군 출신인 거죠. 홍군 출신이었던 무정이 그 대장정을 참가하거든요. 그래갖고 끝까지 수행을 했고 예. 이 사람은 포병 장교 출신이에요. 그래가지고 포병에 그 일가견이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렇게 활동을 했던 분이고요. 그러면은 나중에 이제 북한 정권이 수립된 다음에 네. 그 이른바 연안파는 팔로군 출신들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해해도 되는 겁니까? 큰 무리는 없는 건가요? 그건 아니고요. 그 팔로군이 일부가 팔로군인 거고요. 예. 플러스 뭐가 있냐면 사실은 조선 의용군이라고 불러야 되죠. 조선 의용군 출신자들이 연안파가 되는 겁니다. 조선 의용군이 그러니까 이제 조선 독립동맹의 산하 부대다. 그렇죠. 네. 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까 맞습니다. 얘기한 조선 의용대가 확대된 건가요, 그러면? 조선 의용대는 네. 의열단의 부대잖아요. 아까 네. 민족 혁명당의 부대. 소속. 네. 네. 근데 그 중에 일부가 뭐냐면 전방으로 이동을 해서 만든 부대. 그게 바로 네. 조선 의용군. 네. 헷갈리나요? 이름이 비슷해서. 네. 그래서 조선 의용군으로 가는 단계에서는 네. 이제 인연이 연결이 돼 있었는데 의열단이나 민족혁명당이랑 계속 연결이 돼 있었는데 이게 이제 점점 끊겨요.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 쪽에서 의도적으로 끊기도 하고 왜냐하면 자기네 지역 안에 있으니까 자기네 지휘하에 있으면 더 좋잖아요. 네.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제 사상 교육도 하는 거고요. 민족주의자들도 섞여 있으니까 네. 사상 교육도 해서 중국 공산당의 그런 지휘하에 이제 그 조선 의용군을 두려고 하는 거고 조선 의용군이 기존에 갖고 있던 민족혁명당과의 끈 그다음에 그 한국 광복군하고 또 연결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끈을 이제 끊으려고 애를 쓰는 거죠. 그러면 조선 독립동맹이 이제 무력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네. 조선 의용군이라는. 네. 이 당시에 다른 독립운동 세력 가운데도 이런 어떤 좀 무장을 하고 있는 네. 그런 세력들이 많이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이제 대표적으로 세 개의 부대가 있었다고 얘기하는데 아까 네. 조선 의용군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하나는 그 중경 임시정부가 갖고 있는 광복군? 한국 광복군 네. 그게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소련으로 넘어갔던 김일성 부대? 그렇죠. 김일성 부대가 있는 거죠. 뭐 객관적으로 그거를 평가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네. 그렇게 세 큰 무력이 있다고 보면 네. 어느 쪽이 제일 좀 화력이 셌을까요? 화력은 뭐니 해도 조선 의용군이 그렇습니까? 실질적으로 어. 가장 힘이 컸죠. 왜냐하면 조선 의용군은 해방 후에도 중국 내전에 계속 참여를 하면서 군대 수를 늘렸거든요. 그래서 이 부대가 3개 사단인가까지 확대가 돼요. 네. 그래서 그 나중에 한국 전쟁이 벌어지면 네. 북한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북한의 군대가 돼요. 예, 그렇게 할 정도였으니까 굉장히 뭐 무력이 강했던 부대, 최강의 부대는 조선 의용군이라고 할 수 있죠. 중국에서 뭐 무기도 뭐 좀 더 많이 받을 수 그렇죠. 있는 거죠. 내정 과정에서 이제 네. 무기도 늘리고 그다음에 한인들을 계속 받아들여서 한국인들 계속 받아들여서 군대 수도 늘려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조선 독립동맹이 공산주의자들과 민족주의자들이 만든 통일전선 조직이라고 했는데 네. 통일전선 조직이긴 하지만 헤게모니는 좀 공산주의자들이 갖고 있었다. 그렇죠. 이렇게 그리고-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리고 중국 공산당의 영향이 점점 강화되고 있었다. 그래서 중국 공산당에서 이제 활동을 하다 보니 연안파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중국 공산당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갖게 되는 거고요. 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럼 조선의용군이 뭐 활동했던 것 가운데 우리가 좀 기억할 만한 것들 뭐 어떤 게 있을까요? 그 가장 대표적인 전투가 하나 있는데 호가장 전투라고요. 호가장 전투. 네네. 지명입니까? 호가장이? 네, 맞습니다. 어. 호가장 전투라는 것이 그 일본 군들이 네. 그 지역을 포위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뚫기 위해서 사실은 이 조선 의용군은 본격적인 무장 부대라기보다는 무장을 하고는 있지만 선전을 중시하는 부대거든요. 선전을 통해 가지고 공산주의자들을 더 불러 모으고 민족주의자들을 불러 모으고 이렇게 어떻게 하는 보면 비전투 요원이잖아요. 전투도 하지만 네. 선전에 더 주력을 방점이 찍혀 있는 요즘 그런 군대로 부대거든요. 치면 이제 정훈과에 있는 그렇죠. 그런 부대죠. 병력들이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분들이 막 포위돼서? 점령되고 포위되고 이러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전투를 계속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전투를 거치면서 또 무장적으로도 무력적으로도 네. 이제
성과를 내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호가장 전투에서는 그 포위를 뚫고 그 탈출하는데 성공을 해가지고 굉장히 뭐냐면 중국 공산당 부대들을 막 그 탈출시키는데 도움을 줬던. 그렇게 해서 굉장히 그 중국 공산당 내에서도 이 전투에 굉장히 큰 평가를 내려. 그래서 이 부대가 유명해지는.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것 어떻게 때문에 보면 전투 전문 부대도 아닌데 전과를 많이 올린 게 되는 그렇죠. 거네요. 그래서 이제 이때도 안타깝게도 돌아가신 분들도 많아요. 호가장 전투에서 윤세주라고 의열단의 민족주의자. 그렇죠. 우리 밀양 출신. 네, 맞습니다. 그분도 돌아가셨고요. 전사했군요. 네네. 그리고 우리 최후의 분대장이라고 그 네. 유명한 책이 있어요. 김학철이라고 하는 분이 네네. 냈던 회고록. 그 김학철이라는 분이 그 조선 독립동맹의 마지막 분대장이다, 살아남은 분대장이다라고 해서 이제 굉장히 화제가 됐었던 분이거든요. 근데 이분도 호가장 전투에서 다리를 잃으셨어요. 예, 그럴 정도로 굉장히 치열한 전투였고 이 전투를 거치면서 이제 이 조선 의용군은 굉장히 성장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명성을 떨치기 시작했고. 네. 그러니까 애초에는 선전부대가 주였는데 네. 전투 경험을 이제 쌓으면서 전과도 올리고 네. 실력도 향상되고 네. 병력도 더 좀 확대가 되고 그랬습니까? 이제 거기 찾아오는 분들이 많으니까 이제 점점 이제 불어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문제는 조선 독립동맹이 중국 공산당 지역 안에 있었기 때문에 네. 이제 계속 그 활동을 같이 하다 보니까 계속 중국 공산당의 영향이 커지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네. 그렇게 찾으다 보니까 중국 공산당 출신자였던 무정이 실질적으로 이제 권력을 키우기 시작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도자가 되는 그런 모습도 보여줍니다. 조선 독립동맹의 실질적인 지도자가 무정이 된다. 네네. 조선 독립동맹이 이제 추구했었던 무슨 어떤 목표라든지 그다음에 강령 같은 것들을 좀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독립이죠, 독립. 네. 네. 자주 독립. 네. 네. 그 조선 독립동맹은 민족 통일 전선이잖아요. 그래서 반일 통일 전선을 이렇게 구축을 한 다음에 네. 독립 정치를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는 최소 강령으로 민주공화국을 건설하겠다라는 것을 당면 목표로 삼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최대 목표는 공산주의 쪽으로 가는 거긴 하겠죠. 그렇지만 지금 단계에서는 우리가 민주공화국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런 인민전선 전술이 사실은 37년 이후에 그 인민전선 전술 나오면서 네. 코민텔은 제7차 대회의 결론으로 나오면서 인민전선 전술이 영향을 굉장히 많이 끼쳤거든요. 그러면서 네. 그 영향 하에서 이제 제2차 국공합작도 만들어지는 거고 그런 거기 때문에 그래서 조선 독립동맹도 기본적으로는 인민전선 전술에 입각해가지고 반동 악질적인 반동을 제외한 나머지 민족주의자들은 다 포함시켜서 광범위한 민족 통일 전선을 만드는 거고요. 그걸 통해 가지고 민주공화국을 건설하고 광범위한 통일 전선이면 우리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몽양과 이렇게 좀 닿는 지점이 상당히 많겠는데요. 이때 당시에는 근데 광범위한 민족 통일 전선은 대부분 다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공산주의의 영향을 받았던 사람들은 다 인민전선 전술에 또 입각하려고 했던 그런 분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김일성도 사실은 이런 얘기 했었고요. 이제 해방이 온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광범위한 통일 전선 전술을 얘기한 거겠죠. 그렇죠. 실질적으로 이제 정세가 일제가 이제 막 패전을 앞두고 있다고 이제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이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민족의 힘을 하나로 뭉치게 하는 것. 이렇게 생각할 수 당연한 거잖아요. 그게. 그래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런 인민 전선 전술이 자연스럽게 이제 지주든 네. 뭐 부르주아든 할 거 없이 그냥 다 같이 힘을 합치자. 정말 악질적인 반동만 아니라면 네. 손을 잡을 수 있다. 네. 자, 그러면은 이제 김일성과 동북 항일 연구는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김일성과 동북항일연구는 지난 시간에 사실은 얘기를 다 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얘기해도 될 것 같은데 네. 소련 동북항일연구이 더 이상 이제
싸우지 못하게 돼서 1940년 이후에 소련 지역으로 넘어갔잖아요. 네. 그리고 난 다음에 소련에서 이제 그 부대를 자기네 부대로 개편을 했어요. 그래서 88 독립보병여단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 특수부대처럼 하나를 만들어서 이제 개편을 했고요. 그 안에 조중팔찌산 조선인들과 중국인들이 다 합쳐진 그런 팔찌산 부대들이 다 거기에 들어가게 됐는데 이때 한 600명이라고 하거든요. 600명 중에 한 100명이 한국인이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 그 주요한 간부들은 소련에서 뽑아가지고 간부 훈련 단기적인 간부 훈련을 시키는데 그 중에서 이제 김일성이 굉장히 두각을 나타냈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일대대 대대장을 맡았다라고. 네네. 네. 그러니까 김일성은 소련군 장교 신분으로 해방을 맡게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군요. 자, 그럼 김일성 부대 그 모습까지 살펴봤는데, 네. 우리가 지금 이제 좌익 계열의 독립운동 세력들은 살펴봤는데, 이제 민족주의 계열은 아직 훑어보지 못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네. 네. 어떤 그룹들이 지금 남아 있습니까? 이제 김구를 중심으로 한 중경 임정 세력이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이승만, 미국에 있던 이승만도 이제 독립운동을 재개하거든요. 살펴봐야 됩니까? 네, 뭐 계속 쉬다가 이제 예. 독립운동 다시 한 거니까요. 하겠다는데 예, 이제 알겠습니다. 좀 한다는데. 그리고 네. 이제 국내에 있던 송진우를 비롯한 네. 국내에 있던 민족주의자들. 민족주의자들. 네. 국내 민족주의자들이 남아 있나요? 우리 그때 그 흥업구락부 같은 거 네네. 얘기할 때 네. 그때 다 전향하고 친일로 돌아섰다 이렇게 정리했었잖아요. 대부분의 명망가들이 다 그런 그러니까 길을 뭐 걸었죠. 이렇게 살펴볼 만한 세력이 남아 있었습니까? 일부 일부. 가 남아 있죠. 송진우와 예. 안재홍 아. 이런 분들. 아, 그렇군요. 네. 네. 그러면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다음 시간에 네. 민족주의 세력, 독립운동 세력들을 임시정부부터 이렇게 좀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방송 어땠습니까, 방 팀장님? 네, 오늘 해방 전야, 그러니까 네. 해방의 기운이 이제 점점 다가오고 있어가지고요. 어떻게 해방을 맞이할 것인가, 독립운동가들이 마지막을 준비하는 모습을 일단은 오늘 좌쪽 먼저 살펴봤지만 다음에 이제 우쪽 살펴보면서 해방 전야를 좌우 아우르면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 방송도 기대해 주시고요. 한국의 레지스탕스 최후의 결전. 네. 다음 시간도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함께 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연구와 실천 두 바퀴로 달려온 26년. 시민의 힘으로 친일인명사전을 만들었듯이 촛불 시민 정신으로 역사 적폐를 청산하겠습니다. 인권, 평화, 미래를 생각하는 역사행동. 민족문제연구소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작은 힘이 모여 역사를 움직입니다.